시작할까요? 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이슬. 펭수. 냠냠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네, 조지 오웰은 워낙 유명하죠. 본명이 에라기서 블레어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태어나 경찰로 재직하다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깊은 혐오를 느끼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작가 활동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물농장 이외에도 1984로 유명하죠. 좋습니다. 네, 책 속에 갈게요. 존스 농장에 살던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권력층의 독재와 부패를 다룬 소설인데요. 처음 출시됐을 때 반공주의로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었던 소설이라고 하네요. 다들 원래 읽어보셨었어요? 너무 유명한데 굳이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 것 같아가지고 안 궁금했거든요. 동물들이 혁명 일으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살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읽고서 역시 고전은 고전이다. 역시 명작이다. 명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 처음에 한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 읽어보면 동물들이 집결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는데 메이저가 연설하기 위해서 네. 그 장면을 상상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말 의인화하는 의인화해서 네. 그 장소에 5만 가지 동물이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이 모일 때 너무 그거 상상이 어렵더라고. 일단 그 그림을 내 머릿속에 그려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그리고 나서는 책이 빠르게 읽혔다. 저도 처음에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읽기 편했던 것도 있고요. 어른 버전의 우화를 읽는 느낌? 이게 공산주의를 표방한 책이긴 한데 우리의 지금 현실 일상이나 사회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인간의 행태를 고발하는 소설이어서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합시다. 정말 간단하게. 간단하게? 완전 축약으로. 메이너 농장에서 소홀히 대우를 받던 동물들이 주인인 존스를 몰아내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나폴레옹과 스노볼이라는 두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요. 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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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 다른 동물들보다 글을 읽는다거나 영리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리드하게 되는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 나폴레옹이 독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동물과 돼지를 구분을 하고 점점 인간처럼 다른 동물들을 권력으로 장악하고 수탈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주인공이 돼지예요. 똑똑한 돼지 2마리. 나폴레옹과 스노볼. 이제 주인공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명의 캐릭터가 엄연히 다르다. 스노볼은 굉장히 달변가, 언변가이고 사람들에게 본인의 메시지를 잘 딜리버리하는 캐릭터. 나폴레옹은 뭔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초반부에 스노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다. 지략가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선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둘 다지 사실. 둘 다죠, 사실은. 스노볼이라는 돼지는 달변가이고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는 앞에서 나서서 발언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본인만의 전략을 누군가를 아바타를 세워서 잘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킬러라는 돼지고 참모. 네. 뭐 그런 그냥 느낌이에요. 지금 정치로 말할 것 같으면 대변인? 비서실장. 네네. 그렇지. 그래서 언론을 조작하고 스킬러 역시 공모하고 돼지다. 그런 역할. 주요 캐릭터로 나오는 것들의 포지션이 이제 돼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돼지들을 제외하고 묵묵히 일하는 말, 복서. 개들도 나오고 닭들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그렇지. 동물 농장에 나오는 동물들. 당나귀도 까마귀도 있고. 나오고 까마귀, 당나귀. 그렇지. 다양하게 캐릭터를 형성하고 있다. 네. 일단 본인들이 어떤 캐릭터와 가장 닮았는지를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저는 클로버. 클로버. 객관적으로 말인데? 네, 말인데 이 말은 암말이고 교육을 적당히 받았어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나폴레옹이 하는 독재에 의구심을 가져요. 이게 맞나? 우리가 원래 이랬나? 우리가 꿈꿨던 혁명은 이게 아니지 않았나? 그렇게 계속 의구심을 갖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또 깊이 딥다이브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거를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갈등을 하는 그런 인물? 그리고 클로버가 끝까지 나와요. 복서가 맞아. 죽잖아요. 복서라는 정말 힘이 세고 우직하게 따를 줄 아는 복서라는 말이 죽지만 클로버는 동물농장이 최초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기억이 못할 만큼 변질되어서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남게 되는데 그때까지 클로버는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버 가장 길고 오래 가늘고 길게
사는 캐릭터. 그냥 순응하면서 흐름대로 흐름대로 살고 뭐 크게 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근데 않고 그 수능이라는 것이 이 사회 부조리를 담고 있다고 해도 내가 네. 속해 있는 그룹이 의구심은 있지만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 타협할 수 있다. 불의에. 조금은 수동적인 어떤 캐릭터라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네. 아 솔직하네. 네. 뮤리엘이라는 염소가 나오는데 저 같다고 느낀 이유가 이 염소는 책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염소로 나와요. 지금 사회 부조리나 이 공산주의 현실이 아니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인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다만 이제 힘이 없는 거죠. 뮤리엘은. 염소잖아요. 그렇지. 어. 클로버보다 더 힘이 없는 캐릭터지 사실은. 네, 맞아요. 클로버는 말이고 힘이 있고 체격이 있고 체력이 있는 역할로 나오는데 염소는 이제 글만 읽어주고 뒤로 자꾸 이제 빠지는? 있을 수는. 스노볼 아니면 나폴레옹인데 어차피. 우두머리 욕심이 있네요. 이 두 개가 고민이 되는데 사실 스노볼을 선택하고 싶지만 스노볼이 너무 초장에 빨리 은퇴해서 맞아. 아 욕심 있어. 뮤지컬로 쫓겨나니까 치면 4부까지인데 1부에서 갑자기 막을 내리고 그래. 없어진 거지. 비중 욕심. 그것도 걔한테 쫓겨서 갑자기 사라져. 그렇지. 맞아. 그래서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고 그 뒤에 후문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내통하고 있다더라. 얘가 와서 다 맨 샅샅이 뒤지고 다니더라. 뭐 이런 소문만 나는 캐릭터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좀 달갑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나폴레옹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폴레옹 역시 끝으로 갈수록 돼지인지 인간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타락하는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러면 이렇게 나폴레옹처럼 1인의 권력의 위치에 있을 때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아니지. 그쵸?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나폴레옹처럼. 근데 안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 아 중이야 지금도? 그렇지 벌써. 알겠습니다. 그렇게 캐릭터를 설정하겠다. 어쨌든 돼지인 것 같아. 선택은. 네, 잠시만. 전화? 아니 전화는 아니고 엄마한테 잠깐 카톡 좀 할게요. 엄마가 외할머니 집 갔는데 와이파이 어디다 치는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욕을 어떻게 살리지 방송에? 아니 살리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제가 지금 사담 나는 게 아니고 엄마 와이파이 알려주고 있어. 사담해도 돼. 그래? 여기서 이 인물은 정말 공감이 안 돼.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저는 벤자민이 벤자민이 무슨 동물이죠? 혁명의 냉소적인 당나귀예요. 뭔가 글도 읽을 줄 알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면서 한마디씩 툭툭 아 이건 아니야 라고 그냥 혼자서 생각만 할 뿐 그거를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도 않고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고 감히 얘기하면 조지 오웰인 것 같아. 작가 자신. 네 맞아. 저는 알고 안 하는 거랑 모르고 안 하는 거랑 다르다고 본다. 생각하거든요. 일각에서는 모르는 게 더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알면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는 본인의 의지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데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에서 벤자민 아니면 뮤리엘이라는 인물도 염소인데 글을 읽을 줄 알고 지식인이지만 적극적으로 보이스를 내지 않는 거. 그리고 최초에 존스를 농장에서 내쫓고 존스는 누구죠? 메이저 너가 좀 해. 존스는 메이저 농장의 원래 농장주였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죠. 네 사람이죠. 동물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동물들이 사회를 구성을 하면서 7가지의 7계명을 만들어요. 동물들끼리. 지도자층인 그 돼지 아까 말씀드린 스노볼과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과 스노볼이 정한 규율이고요. 7계명 읽어드릴게요. 1.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지 적이다. 2.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우리의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7개의 규율을 세웠습니다. 복선인데 조지 오웰이 진짜 머리가 좋아. 왜요? 이 7개를 전부 다 나폴레옹이 이뤄내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초반에 7계명이라고 해서 정한 것에 대해서 네. 이 룰을 어떻게 깨는지 보여줄 게를 이 소설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난 느꼈거든. 그렇다는 거는 이 7계명을 모두 다 뒤에서 잘 다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나폴레옹이 하나씩 깨지. 깬다? 다 깨부숴 나가면서 본인의 맞아요. 이익을 위해서 실현을 시키지. 맞아요. 대단해. 그쵸. 그런 과정들을 풀어낸 게 이 동물 농장이야 사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지키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교묘하게 하나씩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소위 모습. 말해서 공약 이행률 같은 것. 말 바꾸기. 네, 그런 것도 비유가 잘 된 것 같아요. 7계명이 바뀌고 있는데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말해주지 않잖아요. 염소도 당나귀도. 글을 읽을 줄 아는 뮤리엘 염소와 아. 그 당나귀 역할 벤자민은 네. 글을 명확히 알면은 처음 봤던 그 7계명이 이게 아니란 걸 달라졌다는 걸 알 알았을 텐데. 텐데 굳이 나서서 얘기를 안 한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나폴레옹 독재자가 다들 동물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이제 가로로 이제 글을 하나씩 끼워 넣는다던가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번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5번이 깨지는 그 사건이 책에 나오는데 책에서 권력자들 무리 여기선 거의 돼지무리거든요. 돼지무리와 나폴레옹이 몰래 인간 창고에 있던 위스키를 꺼내 마시고 술에 다 만취를 해서 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5라는 그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를 깬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깨놓고 다른 동물들이 다 잘 때 어떤 동물도 아 진짜로? 야 사상 초유의 사태다. 화장실 부글부글 저 부글부글로 인한 화장실. 네,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어떤 동물도 조용해. 어떤 동물도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교묘히 섞어 넣어버려서 처음에 다 같이 정한 약속을 바꾸는 거지. 바꾸는 그 7계명이란 것을. 네. 그렇지. 그렇게 해서 7가지를 전부 다 교묘하게 말을 바꿔 나간다. 네. 순차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고요. 사실 난 앞에 팽숙이가 얘기했던 것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음. 중국만 봐도 예를 들어 시진핑이 언론을 통제한다. 음. 코로나를 실제로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이스를 내거나 중국판 트위터 뭐지 이거? 웨이보 같은데 글을 올렸을 때 네. 사회를 비판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뭐 공안에서 잡아가거나 동물농장도 역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런 선례들을 보고 감히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은 얘기다. 그것이 정작 나의 일이 됐을 때. 알고 있으나 알고 있음으로써 본인이 다칠 것 같고 안위가 걱정되면은 사실 겉으로 티내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만큼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맞아. 뭐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그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나쁘다는 거는 너무 나쁘다기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겠냐. 그렇지. 네, 그쵸. 그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면 네. 감히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 혁명, 저항, 좀 대단한 용기가 대단하지. 필요하고 또 그 용기엔 책임도 따라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러나 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들의 행동을. 맞아. 소설에선 그런 시도가 아예 없었네. 생각해보면. 없고 무차별적으로 독재 정권한테 당하기만 했지. 네, 당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네. 그리고 뭔가 몰라서 더 당하는 그런 민중들의 모습도 중간중간에 보여지고요. 이 독재 정권 나폴레옹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좋다. 예를 들면 책에서 가장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게 풍차 계획. 맞아. 풍차를 건설하는 거. 네. 그래서 동물농장 동물들이 세상 편히 살려면 우리는 무조건 풍차를 세우고 풍차를 건설해야 돼. 이렇게 나폴레옹이 말하니까 다들 그 풍차 건설 계획에 그걸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나 효율 이런 건 모르지만 일단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돌을 나르고 그렇지. 건설하려고. 네, 뼈를 깎아가며 몸을 사리지 않고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왜요? 왜? 아니 좀 더 정확히 전달하면 뼈를 깎아가면 아니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아니 왜냐면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 여기서 뼈를 깎은 줄 알 거냐 소설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그래. 직장인인데 여기 아닌 사람이 있나요? 네, 모를 수도 있으시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지. 저의 이 회사에서의 노동을 설명할 때 내 뼈를 깎아서 일을 한다, 내 영혼을 갈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부정확한 표현을 했네요. 사과했어. 여기까지. 네. 동물들이 본인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며 막노동을 하죠, 말 그대로. 그치. 본인들의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며. 좋아. 오케이. 여기서 계속 왔어. 계속 스킬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존스가 있을 때를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의 삶은 훨씬 윤택해졌고 그때에 비하면 식량도 더 많이 먹고 있고 일을 덜 하고 있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지금이 더 행복해.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걸까요?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든 거지. 그쵸. 근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다 희망 고문이잖아요. 좋은 얘기다. 풍차도 그렇고 우리의 삶은 더 나아졌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혹은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라고 하고 뭐 우리가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돼라고 했는데 닭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낳던 알을 존스는 내다 팔았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동물 농장에서는 너희가 낳은 알은 다 병아리로 부화시켜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풍차를 만들기 위한 자재를 사기 위해서 하루에 뭐 400개, 600개 뭐 이렇게 수량이 정해진 만큼 매번 알을 팔아야만 했고 그거는 비단 존스가 있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나아진 삶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목표가 있고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 고문과 유토피아를 꿈꾸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 맹목적인 거죠. 이걸 세우면 행복해진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동물들은 아 그런가? 정말 행복해지나 봐 하면서 일단 일을 하자 해서 힘들게 풍차를 만들고 저는 이게 되게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 비전을 보여주는 거. 맨날 그런 비전 하잖아요. 나는 하지. 이슬도 비전 제시하고 제시하지. 다음 비전 목표를 이거. 막 하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우리도 그래. 우리도 힘들지만 좀만 더 이렇게 만들잖아요. 풍차야. 뭐야? 허무맹랑한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 다음은 시즌 2는 풍차 스텔라? 시즌 2를 기획하고 있다는 거. 내 생각 없었는데 나 괜찮아. 맞아. 아이디어 좋네. 그리고 이슬도 우리 옛날보다 나아졌다. 그치, 옛날보다 그치. 뭐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 맨날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네. 진짜 좋아진 거 맞냐? 지금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닭대가리가 됐다. 요거 재밌네. 요거 한 편 나오겠네. 닭이네 저항이네. 우리는 양이다 닭이다. 팽숙은 그렇게 그러네. 이야기하고 그 그러네 역할을- 자기는 나폴레옹 스노볼 이런 거 하고 우리는 양, 닭, 스킬러의 역할도 하는 거지. 염소. 잘하고 있다. 비전 괜찮아졌다. 제시하고 허무맹랑한 거 그러네. 막 옛날보다 그러네. 나아졌다 막 그러고 되게 진짜 잘하고 나아졌냐. 잘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요. 오빠는 와. 천상 나폴레옹이죠. 그만 취소해라. 어, 야 그래. 그래서 이것도 그러네. 근데 진짜 리더한테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 그렇지. 그리고 그거에 따를 수 따르게, 있게 하는 거. 그렇지. 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 이제 만들어가는 그 판을 짜는 과정. 역시 그게 판, 판을 짜야지. 판쟁이. 판쟁이. 그렇지. 또 다른 재평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쓴 목적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러시아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풍자하고자 했던 거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민중들의 우민화를 비판하고자 이 소설을 쓴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게. 리더십이 어떤 것이 아이디어라고 좋은 리더십이냐. 비전을 제시하는 거. 비전을 단지 제시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 비전이 이런 말 뭐하러 해, 나. 아니래잖아요. 내 생각은 아니 난 말을 못했잖아 아직. 그 나폴레옹이 첫해 1인 독재를 이루어내고 31마리의 새끼를 낳았단 말이에요. 돼지 새끼를. 돼지 새끼를. 근데 아. 거기에 9마리의 아. 암돼지가 어. 있는데 그 9마리의 암돼지가 출산을 했고 다 해서 31마리의 새끼돼지가 태어났다. 근데 그 농장에 있는 수컷 돼지는 나폴레옹밖에 없었다. 맞아. 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31마리의 돼지를 위해서 학교를 짓겠다라고 돼지 선포를 학교. 했고 그래서 또 나머지 동물들은 후반부의 얘기지 사실. 노동을 통해서 그 학교를 지어야 했단 말이죠. 그렇지. 리더이긴 하지만 그 리더십으로 얻은 결과물들을 공유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제시한 비전이 모두가 동의한 비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비전은 전체가 동일했는데 결과물이 그 비전을 제시한 것과 달라진 거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7계명에도 하달된 거잖아요. 7계명도 하달됐고 풍차에 대한 결정도 다 하달됐고 하달이 그러니까 탑다운이란 얘기죠? 아니야 그 7계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어.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렇네. 그치. 거기는 사실 하달이라는 의미를 쓰기는 적절치 않지. 네. 그리고 원퍼라는 그 교역 중개인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사람과는 거래를 험퍼라고 나오는데. 험퍼고 맞아. 험퍼는 인간이죠. 험, 히읗으로. 다시 할게요. 네, 민음사 기준입니다. 네. 험퍼라는 교역 중개인이 나오고 나폴레옹은 중개인과 거래를 하면서 필요한 자재를 산다거나 돈을 구한다거나 거래를 근데 하게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험퍼는 인간이고 나폴레옹은 돼지인데 사실 이 소설에서는 돼지와 인간들의 의사소통이 크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랑 인간이 어떻게 말을 섞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 깔고 들어간다. 네. 동물과 인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뭐 소설이니까. 사람이랑 거래를 왜 해? 라고 동물들은 의아해했지만 어쨌든 나폴레옹은 그거 본인이 결정해서 또 밀고 나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인간들과 거래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본인보다 더 힘이 센 말, 뭐 복서나 클레어 같이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와 같은 친구들이 사실 들고 일어났을 때 본인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아무리 뭐 개와 같은 호위 무사들이 있더라도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일단은 될 거란 판단의 메시지를 던진 거고 그 메시지를 대중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헌파와의 거래가 성사가 된 거지.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리더십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동의를 했거나. 근데 그 모든 결정이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고 한들 그 독자적인 리더십도 독재에 가까운 리더십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십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가 있죠? 리더십의 종류는 저 바보 웃음 뭐야? 이슬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 리더십, 뭐 서번트형 리더십. 그러니까 그쵸? 여러 가지가 그쵸, 실제로 그쵸. 있는데 지금 이제 팽수이가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을 실제 리더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를 맞아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쵸 저희가 얘기 안 했던 캐릭터 중에 몰리라고 있어요. 흰색 앞말이죠. 좋지. 초반에 빠르게 퇴장. 네. 빛과 같은 퇴장을 몰리가 한 어떤 몰리도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말. 말해줘야죠 다른 동물들은 나폴레옹이랑 스노볼이 집권할 때 선두에서 경청도 하고 내용도 듣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했다면 몰리라는 흰색 앞말은 예전에 농장 주인이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훈련을 했을 때마다 잘했다고 결정적으로 주는 각설탕을 각설탕. 되게 그리워하면서 이런 각설탕을 많이 받아 먹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걸 챙겨줄 인간이 없고 주인이 없다.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농장에서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다들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우연찮게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각설탕을 받아먹고 받아먹고 있고 머리에 리본을 달고 이제 마타를 끄는 역할의 말로 고용? 말이 안 나. 요즘 시대 말로 말하면 이직을 한 거고. 이직을 한 거고 그러니까 둥지를 새로 튼 거지. 환승 이직을 한 거죠. 가라앉는 배라고 판단을 한 거야 본인은. 예, 이 존스라는 인간 농장주가 갖고 있던 이 메이너 농장에서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이 돼지무리. 그 생각도 없었을 것 같은데 몰리는? 나는 이제 그렇게 봐.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비유를 하면 이건 이제 20세기 초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슬 오빠 말한 것처럼 여기 아닌데? 여기 좀 쎄한데? 이래서 메이너 농장 떠나자 해서 동물들이 집권하는 거 나는 별로야. 뭐 링크드인도 들어가고. 여기 싫어 하면서 나와서 인간이 운영하는 농장이 훨씬 좋다. 동물들 싫다 해가지고 가게 된 케이스 너무 만연한 거예요. 인간한테 뭔가 길들여져 있다. 길들여져 있고 인간이 우쭈쭈쭈 해주고 다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렇게 자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생각도 하고 지도자들의 정치에 표현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싫은 거죠. 왜냐면 나는 그냥 길들여지고 싶어. 근데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도 세금을 뭐 어느 정도 일정 연봉이 이상의 사람은 70% 떼겠다 했을 때 못했다. 나 여기 살면은 못했다. 갑자기? 못했다. 나 여기 살면은 세금 70% 떼고 나 30% 먹고 살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딴 나라 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선택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떠난 사람이 북유럽의 어느 한 국가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슬 오빠가 말한 대로 이 나라는 동물농장은 비전이 없어, 뭐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조차 있지 않고 나 스스로 내가 더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나는 이게 더 개인 좋아. 행복.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세 가지 다 관점이 다르네요. 근데 뭐 행복하면 됐죠. 뭐. 근데 오늘 비전을 많이 찾네. 최근에 뭐 비전 선포실이라도 했나 봐. 뉴딜. 그러니까 산에서 뭔가 있었나 봐. 없었어. 가능한 사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래. 어떻게 보면은 독자는 우민화 정책을 반대한다. 우리 모두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발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자 한다고 이해했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럼 우리는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몰라서 산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동물들이 글을 다 알고 있었으면 모두가 음. 읽을 수 있었다면 달랐을까? 그건 아니겠지. 왜냐면 이 동물들은 이런 환경이 처음이야. 소위 정치 체제가 처음 맞이해 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만 해도 사실 민주주의라는 걸 도입해 본 지 70년밖에 안 됐잖아, 대한민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 과도기다. 음. 정말 미국처럼 한 3, 400년 정도는 최소 경험을 해봐야 몇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런 경험적인 측면이 쌓이는 건데 이 동물들은 뭐 아무 경험 없이 인간이 아닌 동물 지도자를 처음 맞이해봤고 나와 같은 동물이랑 동질감 같은 것들 동료, 동기? 동료의 동지라는 표시지. 동지라고 얘기하죠. 동지들이 나의 지도자로 리더십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가 아닐까. 맞아요. 글을 알건 모르건 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엥? 여기서 그러니까 글을 몰라서라고 전제를 하지. 그래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고 사람들이 뉴스도 더 많고 우리가 이런 매체들에 대한 친숙도가 더 높아져서 정보는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거를 더 깊이 있게 자기의 것으로 성찰하고 곱씹어내고 나는 그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난 어떤 해석을 할 거냐라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들도 나를 포함해서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의 의견들, 생각들, 보이스를 더 귀담아 듣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편협하게 고찰해봐야 혹은 되지 선택적으로. 않을까. 네. 편중될 수 있죠. 왜냐하면 보고자 하는 미디어와 보고자 하는 내용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한 방향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네. 그게 요즘 그 KBS에서 저널리즘 제이라는 프로그램이 일요일 저녁에 하는데 그 언론 저널리즘에 관해서 얘기하거든. 네. 이 프로를 처음부터 다 봤어. 지금 시즌 2일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항상 언론의 객관성이야. 보도의 공정성이랑.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나는 이 부분에 100번 동의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선택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선택적인 정보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같은 채널들만 유튜브가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푸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현하는데 근데 나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봐.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게 실제 있었나라고 물어보고 싶고 있을 수 있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는 건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는 언제 있었어 그럼? 그렇죠. 지금까지 그럼 KBS나 MBC나 SBS에서 보여준 것들이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물론 그렇지 않았던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언론이 객관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 혹은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이 더 크게 들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수의 이야기는 그 누구가 알려주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스노볼이라는 두 명이 서로를 견제하지만 그들이 담합을 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면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그치. 언론도 마찬가지로 뭐 진보와 보수가 있지만 그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견제한다는 이유로 둘이 양립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어떠한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일치해서 결정을 있죠. 낸다면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예를 없단 들면 뭐 말이죠. 국회의원 임금, 그러니까 연봉 인상이라든가 그런 네. 거에 대한 또 연금에 대한 맞죠. 법안이 뭐 날치기 통과된다던가. 그렇지. 그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로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지. 근데 모른 허탈하거나. 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도 모르게. 그조차도 기사가 안 나면.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어디든 감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요새는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SNS로 청와대 청원하는 것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포워드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견제 장치로서. 이 정도의 미동은 우리도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치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지. 네. 방금 전에 구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한 것 같고 냠냠이가 잘했네. 네. 역시. 이게 사실 이솝우화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 맞아. 동물농장이. 그냥 이솝우화처럼 느끼고 봐도 될 만한 소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현실 세계를 여기다가 비유를 하거나 상상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나폴레옹은 스탈린이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고 그냥 우화처럼 쭉 봐도 충분히 교훈적인 메시지가 네. 있고 맞아요. 실제 그래서 중고등학생 정도에서 읽었을 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아.
우리 같은 지금 우리 나이 때가 봐도 네.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생각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동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 뜻은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캐릭터를 잘 맞아. 의인화했다는 맞아, 뜻이잖아요. 진짜 골고루 한 것 네, 같아요. 골고루 거의 다 있고 대부분 주변에서 음. 볼만한 사람들도 다 있고.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 역시 천재야. 오엘. 그래서 진짜 고전은 고전인가 봐요. 이것도 우화라는 것, 동물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한 것도 그만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누구가 읽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물농장의 동물들 그리고 동물들이 말을 하는 상황 뭐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라이브 중에 손늘보씨님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정말요? 네. 구독과 좋아요. 정말요? 네. 손늘보님 한번 읽어주세요. 왜냐면 손늘보씨님이야. 의외이. 발음이 어렵긴 한데. 손늘보스님? C. 혹시 저희 지인이신 건가? 혹시 저희 지인은 아니시죠? 네. 아니면 지인을 하셔도 돼요. 앞으로. 저희 뭐 열린 방송이니까 지인 하셔도 되고. 혹시 연령대를 여쭤봐도 되나요?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남겨주셔도 되고. 10대, 20대, 30대로라도. 네. 고딩이시대요. 예. 저희는 30대입니다. 누가요? 네? 혹시 30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저희가 뭐 아는 선에서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저희는 참고로 틱톡 이런 건 안 합니다. 난 하는데? 아 해? 대단해. 30초 올려? 우리 틱톡 한번 올릴까? 좋다. 좋아. 춤으로 없어. 춤으로 올려. 춤으로. 춤이요? 아 춤해야지. 요즘에 그거 싹쓸이 하잖아. 뭐 하냐 우리. 30초. 나가시겠다. 아. 죄송한데 많은 게 아닌데. 저희는 아니고요. 이슬님 혼자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많죠. 예, 많습니다. 네. 동물농장은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읽을만한 것 같아. 예, 저희가 더 말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예. 방송에 가감 없이 들어오시고 저희 뭐 다 웬만하면 반응 받으니까. 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우리 하나 정도 더 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얘기하고 싶어. 나폴레옹이 9마리의 새로 태어난 강아지를 뒤로 빼돌려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스노볼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동물농장을 장악하면서 그 개들이 위협을 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막 으르렁거리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협박을 하면서 나머지 동물들이 무서움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그 개들은 나쁜가? 이거 그 얘기잖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이 개들은 과연 나쁜 게 그 맞을까? 아이만 얘기하는 거. 그쵸. 이 개들은 어떻게 보면 스탈린을 위해서 일했던 비밀 경찰들, 내민위원회, 내민인민위원회를 상징을 하기도 한다는데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죠. 아이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도 아이만이 실제 죄가 있느냐. 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진짜 얘가 의지를 갖고 600만이나 죽여야지라고 해서 죽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유대인 어쨌든 많이 죽여라고 했으니까 그쵸.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죽인 건지. 아이만은 본인을 변론하기는 자기는 나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동물농장에서 말씀하신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개들은 유일하게 동물농장 출연 동물 중에 말을 못하게 나와요. 맞아. 다른 동물들은 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작게나마 말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 개들은 묵묵히가 아니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존재처럼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제 동물들의 애완동물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 희망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 개들은 아예 눈을 뜨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같은 존재인 나폴레옹한테 위협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를 위협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거라서 저는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지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하는 거라면 그 나쁜 짓도 어쨌든 안타까운 옆에서 거죠.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진짜 나쁜 거야 아니야라고. 맞아. 난 본인은 죄의식은 전혀 없다고 보고 그것이 본인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니까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가. 정의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무지의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한테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르니까 넌 잘못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건 우물 밖에 있는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거지만 그쵸. 그런 평가 자체도 옳고 그름의 영역은 아니지 않을까. 하나만 더. 풍차. 풍차는 뭘 그렇지. 그게 개개인에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 이 소설에서. 사회에서의 풍차는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 메이너 농장에서 모든 동물들이 힘을 합쳐서 건설해야 하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풍차고 풍차를 만들면 너희들이 일을 덜 해도 되고 더 전기도 쓸 수 있고 이전보다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실제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풍차의 건설을 꿈꾸면서 그렇지. 묵묵히를 하죠. 다 같이.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각자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 그쵸. 그러니까 이 풍차가 개인에겐 뭐고 내가 속한 집단에는 어떤 풍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허구일 수도 있고 맞아요. 소설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 풍차는 앞에서 스노볼이나 나폴레옹이 주장했던 것처럼 역할하지 못하거든. 충분히. 오히려 더 배고파지고. 풍차가 전기와 물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풍차를 또 짓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 동물들의 삶은 전혀 윤택해지지 않고 계속 똑같이 일을 계속 더 하고 더 그런 하고. 부분. 혹시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목표를 설정해놓고 내 인생에서 각자 인생에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인생까지는 뭐. 인생 아니어도 요즘에. 네. 그 다음은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풍차 계획, 풍차는 현대사회 그리고 지금 저의 주변을 봤을 때 구체적인 부동산, 뭐 재산, 돈 이런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허무한 꿈, 허무한 희망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옆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막 부러워한다거나 비교하고 비교하고 무조건 남의 삶을 좀 행복하다고 믿고 똑같이 하려고 쫓고. 그렇지. 풍차에 비유할 수 있지. 나 그냥 우리 세대로 얘기하면 나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봤는데 맹목적인 성공인 것 같아. 부모 세대로부터 주입된.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맞아. 소위 의사 판검사 돼서 FM 절차가 집안을 있죠. 이끌어야 되고 스카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뭐 그런 것들. 꼭 얼마를 벌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자식 또한 둘 셋 낳아야 되고 부모들이 원하니까 결혼도 이제 제때 가야 그렇지. 되고. 제때 해야 되고 뭔가 레퍼런스적인 삶을 사는 있지. 것. 그게 우리가 뭐라고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대에는 난 분명히 그게 있다고 보거든. 맞아요. 있죠. 엄친아 엄친 딸이라는 그 말도 그 표현 자체가 거기서 나온 거죠. 이때쯤 결혼해야 되고 이때쯤 아이 첫째 낳아야 그쵸. 되고 둘째 그러면서 낳아야 승진도 되고. 잘해야 되고 숙제 같은 게 있죠. 저희가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20대 한 중반쯤에 연봉 많은 기업 가거나 아니면 전문직이 되고 그리고 20대 후반 때는 결혼 준비해서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부모 세대한테 누가 그걸 가르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애들한테 메시지를 주라고. 우리 세대 예를 들어 수능을 60만에서 70만 명이 봤는데 어차피 그들이 갈 수 있는 몇 개의 대학은 한정돼 있고 거기서 갈 수 있는 대기업은 더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런 맹목적인 풍차 같은 환경만 쫓아가니까 나머지는 소위 박탈 감옥은 나고자 밖에 안 되는 사회가 그쵸, 돼버려서 맞아요. 나는 이제 그것이 실제 이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과 우리 세대, 뭐 내 세대, 30대 전후의 세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공감. 공감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생각했다. 책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클로징만 하고 저는 이번 동물농장 책은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역시 고전은 고전이다. 그리고 조지 오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저는 1984를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워낙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났는데 굉장히 얇지만 그리고 쉽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동물농장이. 네. 저도 추천하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일단 고전이라고 해서 문장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솝우화의 확장판 읽듯이 편안하게 읽히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계명이 하나하나 깨져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잘 풀어내서 그냥 하나의 소설로 봐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 스텔라 과거 방송 중에서 쇼코의 미소를 저희 다뤘었는데 그 소설과 비교해보면 그리고 페터 한트케의 긴 이별도 그렇고 그런 소설들보다 확실히 한 세기 전의 소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황에 대한 반전이나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중간 설명들이 많이 없더라고. 요즘 느끼는. 그러니까 뭔가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고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갑자기 강아지들이 막 들이닥쳐서 스노볼이 쫓겨나고 이런 상황들 보면 요즘 소설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사실 되게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 그런 좀 차이도 두고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네. 둘이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더 사실 빨리 읽어봤어야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아마 저희가 읽은 책 중에 그래도 제일 명작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저 고전이죠. 명작이에요. 가장 고전이자 명작으로 불리는 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